세계적인 휴양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면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 영주권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유타주의 70대 남성이 어제 FBI 요원들과 대치하던 중 사살당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은퇴하기에 가장 좋은 주로 아이오와주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8일 오전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기 관광 명소가 잿더미로 변했고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36명이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은 마우이 섬 중부 쿨라와 서부 해안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8일 오전 0시 22분께 마우이 섬 중부 쿨라 지역에서 첫 산불이 신고된 데 이어 오전 6시 37분께 해변 마을 라하이나 인근에서 또 다른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우이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일 산불을 100% 진압했다고 밝혔지만 강풍을 타고 잔불이 살아나면서 화재가 빠른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라 지역 산불도 키웨이 등 중서부 해안 지역까지 퍼졌고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빅 아일랜드 섬으로도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주민은 강한 화염을 피하고자 바다에 뛰어드는 등 긴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해안 경비대가 바다에 뛰어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조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우이 섬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지역 마을 곳곳에 총 13건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통행이 가능한 도로 1개를 제외하고 16개가 차단되면서 라하이나 지역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포함해 마우이 지역 12,000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있고 주민 2,100여 명이 5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마우이의 카올루이 공항에서는 전날부터 여행객 2,00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됐거나 섬에 막 도착한 여행객들입니다. 당국은 이들을 섬 밖으로 이송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 영주권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가족이민 E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에 새롭게 컷오프 날짜가 지정되는 등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윤 기자입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가족이민 EA 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선정됐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발급하는 EA 순위 비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EA 순위 최종 승인 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습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 2비순위, 3순위, 4순위 등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입니다. 이외에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됐고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2020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고 5순위, 투자 이민은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시가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관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에릭 애덤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뉴욕시가 이민자 문제로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올해만 해도 뉴욕시의 소방과 보건, 공원 관련 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급증이 이렇게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 것은 뉴욕시의 현행 법 때문입니다. 뉴욕시에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난민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 7,9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만 6,600여 명이 이민자입니다. 남부 국경지대인 텍사스주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연방정부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스스로 주거와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업 허가를 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6월의 3%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둔화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3%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6월 상승률 3.0%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시 조금 가팔라졌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전월 대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로 6월 상승률과 동일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7%로 6월의 4.8%보다 증가세가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월 대비 근원 물가 상승률은 6월과 같은 0.2%를 나타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대표지수와 더불어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연준이 9월에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물가지표 발표 후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전장과 비교해 0.5%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2023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재정 적자 규모는 이미 1조 6천억 달러를 넘겼고 지난해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비당파적인 기구 의회 예산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7,260억 달러와 비교해 120%나 증가한 겁니다. 정부 지출이 10% 늘어난 반면 세금 수입은 10%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 한 해 재정 적자는 5월 전망대보다 2천억 달러 많은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로는 6.5% 수준으로 전년의 5.5%보다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 지원책이 가동됐던 2020 회계연도의 3조 1천억 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 2조 7천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재정 지원책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적자는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는 피치가 이달 초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등급 강등 이후 12년 만입니다. 피치는 이번 강등의 배경으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각에서는 피치의 이번 결정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2011년 강등 때와 달리 금리는 높은 반면 미래 성장률은 내려간 상태이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큰 만큼 재정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위협을 간 유타주의 70대 남성이 어제 FBI 요원들과 대치하던 중 사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15분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부의 프로보시에서 FBI 요원들이 74살 크레이그 로버트슨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로버트슨을 사살했습니다. 로버트슨은 당시 총기를 들고 FBI와 대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버트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졌는데 수개월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 정부 고위층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끈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방검찰청장, 메릭 갈런트 법무장관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유타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묻어놓은 길리슈트를 꺼내고 M24 저격용 라이플의 먼지를 털고 있다며 암살 계획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FBI는 이 글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할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고 체포작전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타에 도착한 당일 새벽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가 70대의 병약한 노인으로 대통령을 암살할 인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웃들도 그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위협적이진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FBI 관계자는 당시 요원들의 총기 사용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조만간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전주와 비교해 55%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입원 사례는 한 주 평균 약 100건이었는데 7일과 8일 보고된 입원 사례는 각각 315건, 20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EG.5 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2주 동안 가장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FL1.5.1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이전 버전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과 인후통, 재채기, 기침 등 이전 바이러스 버전과 비슷합니다. CDC는 9월에서 10월에 최신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리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코로나19 검사의 접근성 감소를 꼽았습니다. 감염 사례가 늘어나도 예전만큼 쉽게 검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감염 사례가 늘어나도 예전만큼 쉽게 검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는 무료 검사 키트 발송도 중단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은퇴하기에 가장 좋은 주에 아이오와주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가장 최악의 주 49위에는 뉴욕, 50위에는 알래스카주가 올랐습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뱅크레이트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2023년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와 가장 나쁜 주 순위에서 아이오와주는 1위, 알래스카주는 50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성 40%, 전반적인 복지 25%, 의료 서비스 품질과 비용 20%, 날씨 10%, 범죄 5% 등을 기준으로 50개 주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주식시장으로 인해 경제성이 통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서부와 남부가 상위 5개 주를 차지했고 북동부와 서부가 하위 5개 주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는 경제성 3위, 의료 서비스 품질과 비용 11위, 범죄 12위 덕분에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에 선정됐습니다. 뱅크레이트 분석가 알렉스 게일리는 아이오와주는 저렴한 생활비와 저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낮은 범죄율로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상위 5개 주에는 델라웨어와 웨스트 버지니아, 미주리, 미시시피가 올랐습니다. 반면 알래스카는 5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범죄 부문에서도 49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퇴하기 나쁜 도시 최하위 5개 주에는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이 각각 46위에서 49위에 지목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께 시카고 북서 교외 도시 크리스탈 레이크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총기 난사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한 가정집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고주택에 거주해온 일가족 중 1명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여성 1명과 남성 1명은 위중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2명은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성 1명은 곧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총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상당한 여성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5명은 모두 이 주택에서 수년째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늘면서 기내 성범죄 신고가 4년 사이 3배가 넘는 규모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BI가 조사에 착수한 기내 성범죄 사건은 2018년 27건에서 2022년 90건으로 4년 만에 약 3.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FBI는 올해 그 수가 9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에만 기내 성범죄 사건 62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기내 성범죄가 이렇게 급증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여행 수요를 꼽았습니다. 비영리단체 킹카운티 성폭력 리소스센터 최고 경영자는 성범죄는 항공기와 기타 대중교통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내에서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이 성범죄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지난 8일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조례는 뉴요커가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 판사는 법원이 시행을 제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규제가 아니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숙박 공유와 관련해 약 12,000건의 불만이 접수됐고 15,60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 공유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 사무실이 잉글우드로 이전했습니다. 어제 박 의원실은 의원 사무실을 종전 티넥에서 잉글우드로 새롭게 이전했다며 사무실은 뉴저지 주의회 37선거구를 함께 구성하는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과 샤마 헤이더 주 하원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함께 전화번호도 201-308-7062로 변경됐습니다. 박 의원실은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적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